자, 우선 오늘은 지난번에 숙제로 토픽 10이라고 이제 13까지 한번 예비 답변을 만들어 봐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되게 좋은 질문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내용을 조금 확인해 봤던 게 있어서 요거 한번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로는 29페이지 인수분해 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 인수분해에서, 네, 29페이지 다 보셨나요? 네, 이 인수분해에서 인수분해 뜻과 여기에서 이제 그 예시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법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각각의 식을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써 있잖아요. 이때 식뿐만이 아니라 그냥 숫자도 공통인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로도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걸 인수분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게 되긴 하는데 거기에 밑에 보게 되면은 예시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이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을 인수분해하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예시를 보면은 2라고 하는 2로 묶였을 때 선생님? 네. 2라고 하는 2라고 묶였을 때 그때 이제 2로 묶었을 때 한 것은 인수분해한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2로 묶어서 인수분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인수분해 한 번 또 되죠? 그치? x 더하기 3과 x 마이너스 1로 그래서 완벽하게 인수분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분해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인수분해는 끝까지 인수분해 공통인수로 나올 수 있는 것끼리 계속 분해해 주셔야지만 인수분해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가장 마지막 예시인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의 인수 중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것은 숫자 1이 포함되는 것도 이해가 하시기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일에서 네, 2x 플러스 3은 2x 마이너스 2로 네네, 2를 아까랑 끄집어냈으니까 네. 분해를 완벽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이제 조금 이 교재를 만들 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점점 바뀌어가는 그 공통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네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요것도 말씀하신 대로 2x 더하기 6도 2로 앞으로 빼줘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뒤에 있는 2x-2도 2로 앞으로 빼주셔야 돼요. 근데 일단 요거는 완벽하게 인수분해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 가지 형태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핵심이긴 한데 결국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수분해해야 되는 목표는 모든 부분들로 다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말장난이긴 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인수분해한 형태는 가장 첫 번째 2의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이 얘가 최종적으로 인수분해에 대한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네. 그두 번째 일도 이런 식으로 뭐 분석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음, 일단은 정확한 정의는 제가 정확한 정의라고 한다면은 각각의 식이나 수까지 포함해서 다항식의 인수다. 그래서 인수분해한 것은 첫 번째 식만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이게 저도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원래 저도 이제 예전에 수학을 처음 이제 학생 때 배웠을 때에는 이 숫자로 인수분해하는 거는 인수분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배우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용이 조금씩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숫자까지도 이제 인수라고 정리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혼용이 되고 있긴 한데,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제가 그냥 정확하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수분해에 대한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먼저 각각의 식을 처음 다항식의 그러니까 각각의 식뿐만 아니라 수까지도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까지 완벽하게 인수분해를 해 주셔야 한다. 요게 이제 우리 인수분해를 하는 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예시는 일단은 무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답변이 좀 됐나요? 네. 혹시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나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34페이지 토픽 11번에 해당하는 것부터 한번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1차 방정식인지, 연립 1차 방정식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라고 이제 이 문항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번에는 뒤에 효린 학생부터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34페이지에 1번에 1번.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진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 두 개를 쌍으로 묶어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말 그대로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시고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면접 질문에서 뭐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할 것들 혹은 어느 정도 아니면 그냥 간략하게 얘기할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결정을 할 때 그냥 물음이 간편하고 단순하면은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답변하셔도 돼요. 이제 그 이후에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이제 이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약간 방정식을 풀어내는 또 다른 방식으로 부정 방정식 같은 것도 얘기해도 재밌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거기까지는 너무 오버입니다. 약간 딥한 부분이라서 만약에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한 줄로 간략하게 얘기하고 약간 면접관의 분위기나 눈치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는 느낌이 아니다. 뭔가 좀 약간 표정이 뚱해 있거나 뭔가 좀 더 나한테 추가 질문을 할 것 같다라고 싶으면은 그 이후로 이제 뭐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뭐 듣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연립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이 푸는 방법 말고 다른 식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뭐 예를 들어 부정 방정식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면접관의 반응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물음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음 두 번째는 우리 그 지학생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1차 방정식의 공통해를 열린 1차 방정식에 수렴하고 대입법이랑 가ram법으로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대입법과 가감법 그 방법 아주 좋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대입법하고 가감법이 무엇인지 좀만 더 자세하게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에서는 각각의 대입법과 가감법이 존재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대입법하고 가감법은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구분해 보자면 약간 대수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인 거죠. 근데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 개의 1차 함수가 만나게 되는 교점이 또 다른 해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래프적인 해석 방법도 존재한다. 그래서 그래프 이용법 요 정도로 뭐 이 그래프 이용법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건 아니긴 한데요. 그냥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까지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조금 더 낫겠네요. 네. 제가 한 1분만 더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원래 중학교 때는요, 약간 이제 뭐 대입법하고 가감법까지는 말을 단어를 써도 크게 무방한데 이제 뭐 예를 들어 항등식의 풀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수치대입법이나 미정계수법 이런 단어 자체는 원래 고등학교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수치대입법하고 미정계수법의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에 있어서 이제 내가 고등학교 선행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어느 정도 숨기고 가고 싶다면 그냥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과 개수들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뭐 요 정도로 풀어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근데 그게 막 그 면접 떨리는 자리에서는 그렇게까지 내가 서술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수치 대입법하고 미정계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따라오는 추가 질문도 어떻게든 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세 번째 물음 한번 연우 학생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X와 Y 개수를 1로 만들기 복잡한 경우나 자변으로 한 문자에 대해 이해했을 때 나머지 식이 복잡하여 음, 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분법을 사용하고 XY 개수를 1로 만들기 편리할 때 대입법을 사용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1차 방정식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그 킥 테스트를 보거나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느낌이 오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는 그냥 이제 어떤 원리, 되게 원리는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원리를 이야기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엔 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거는 면접관이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답변은 그냥 단순히 원리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 풀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의도예요. 그래서 예시를 진짜 그냥 간단하게 쓰세요. 정말 간단하게 막 복잡한 막 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네, 정말 간단하게 그냥 툭툭 던지세요. 뭐 2x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여기 나온 대로 2x 더하기 y는 7 뭐 이런 식으로. 연립 1차 방정이니까 2x 더하기 1은 아니겠네요. 그쵸? 그래서 아주 그 외 가감법하고 대입법 유리한 경우에 대한 것들 잘 설명하셨고요. 이제 뭐 3번의 그래프 이용법 혹은 그래프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각적인 이해가 필요할 때라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연립 1차 방정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해가 단순히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는 시각적 해석으로서는 그래프 활용법이 좀 더 편리하겠습니다. 자, 조금 정리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30초 뒤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물음 4번은 도현 학생이 답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물음 4번, 이 연립방정식 두 가지에 대해서 x, y의 개수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와 A 프라임이 다르고 B와 B 프라임이 다르고 C와 C 프라임이 다를 때는 X, Y의 개수가 한 개이고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는 C 프라임분의 C일 때는 해가 모습이 많고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는 C 프라임 C와 다를 때에는 해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약간의 오류만 제가 잡아드릴게요. 해가 한 개일 때에는요, C하고 C'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그쵸? 따라서 A하고 A', B하고 B'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면 해가 한 개다. 이렇게 비율로서 이야기하신 거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여기 지금 그 다음에 있는 괄호에 대한 내용 있죠? 직선의 기울기가 다름, 직선의 일치, 그리고 이제 직선이 평행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방금처럼 그냥 그 어떤 개수들의 비율로서만 답변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따라오는 꼬리 질문으로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까지가 나올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 꼬리 질문을 내가 만약에 사전에 맞고 싶다 한다면 저거까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꼬리 질문을 받아서 더 멋있게 답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하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추가 질문을 대기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추가 질문 해달라는 식으로 툭 던져도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각각의 개수에 대한 비율로 답변을 했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도 만약에 궁금하시다거나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답변도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또 이야기해 주시고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괜찮습니다 이러고 넘어가실 거예요. 네. 이미 그것부터 본인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형 2-1번 준서 학생이 한번 답변해 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구체적인 식을 내시는 거예요. 네,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x 플러스 2y 플러스 z가 9 네, 두시면요. 이때는 각 화면을 열에서 소거했을 때 소거에도 중자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때는 1, 2, 3 그리고 2, 1, 3 이런 식으로 해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미지수가 n개인 경우 해를 하나만 찾기 위해서는 식 n가 필요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아주 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n개인 경우에 대해서 해를 한 개를 찾기 위해서는 n개가 필요하다. 요 말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조금, 아이고, 다시 확대해 드릴게요.
자, 이제 크게 독립적인 식과 독립적이지 않은 식,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독립적인 식하고 독립적이지 않은 식의 개수, 이 독립적이냐 아니냐를 구분질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떤 준식이 있을 때 그 준식의 좌변에다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면은, 그러면은 그 기존에 있는 준식이랑 똑같지. 그치, 종아나? 어? 그치? 그 기존에 있는 준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준식이랑 똑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분명히 그러면은 만약에 미지수가 n개일 때 식도 n개인데 그 두 개 중에 어떤 식 중에 한 개가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나온 식이라면 그럼 이거일 때도 풀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이런 식의 꼬리질문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보완해서 잘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충분히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 네, 앞으로 가세요. 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아까 잘 얘기하셨죠. 3번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식이 모두 다 똑같은 미지수의 개수만큼 똑같이 주어져 있을 때는 해가 한 개로 결정된다. 그런데 독립적인 식의 개수가 이제 여기 n개보다 많으면 해가 없거나 뭐 하나, 죄송해요. 3번이 그렇죠. 그리고 2번은 이 독립식의 개수가 n개면 모순이 없는 경우가 해가 하나 존재하고 n개보다 많으면 없거나 하나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n개보다 적을 때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해 한 개를 결정한다기보다는 그 미지수 간의 비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비율을 알 수 있게 되고, 만약에 거기서 해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x, y 혹은 그럼 전체적인 미지수들이 정수냐, 자연수냐 이런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하게 된다면 격차점을 찾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정수인 점을 찾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의 후보군들을 찾아 나가는 식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에서는 이게 없어서, 이 교환 내에서는 없어서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에서 바로 상현 학생이 답변해 볼게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0을 그래프의 교점이므로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두 그래프가 완전히 일치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a, b, c 모두 0이어야지 모든 x에 대해 식이 좋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게 어찌 보면 그래프 활용법이죠? 그쵸? 그래프에 대한 해석 방법이고, 혹은 결국에는 이게 항등식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항등식의 정의가 뭡니까? 그렇지. 미지수의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참이 된다. 따라서 x에다가 그냥 편하게 숫자를 툭툭 던져 넣는 거예요. 0을 넣었을 때 c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각각 이 a,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식 두 개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1을 넣어서 a하고 b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내면 a와 b도 모두 0이 되어야 합니다. 그쵸? 혹은 우리 뭐 알고는 있지만 미정계수법으로 서술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식은 동류항끼리 모두 완벽하게 계산되는 식이기 때문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서로 계산이 되지 않는 항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모든 세 항이 다 각각 0이 되려면 a하고 b하고 c가 모두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서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음 3번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활용 예시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뒤에서부터 한번 여기까지 활용 예시 쭉 한번 얘기해봐요. 간단하게 그냥 예시만 툭툭 던져보세요. 소재만 던져보세요. 하진 학생 한번 얘기해볼까요? 뭐를 얘기할 겁니까? 좋습니다. 그 두 가지 용액의 혼합인 거죠. 자, 나은 학생이 뭘 얘기하실 겁니까? 만약에 똑같으면 똑같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만큼 내렸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변화를 내지 좋습니다. 근데 정말 실생활에 대한 예시 아주 좋아요. 자, 그다음 현준 학생은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어? 농도 준비했으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태우 학생 뭐 준비해 보셨습니까? 가족 사이 나의 관계를 통해서 네. 나이가 몇 살인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를 역추적한다. 그 말인데서 조금 더 여기서 구체적인 예시가 좀 더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누구를 나이를 어떻게 두고 이제 뭐 만약에 예를 들어 본인과 아버지의 나이를 각각 XY로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예시가 좀 더 필요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이나 아니면 실제 수학 문제에 대한 예시 이런 것들을 얘기를 잘 해주셨고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일단 저도 각 과목별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셨던 두 가지 용액의 혼합 이런 걸로 준비해 봤고요. 물리 같은 경우에는 두 물체의 충돌 이후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이런 거 배우시죠? 그쵸? 물론 이제 여기서 그냥 편하게 탄성 충돌로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계산이 쉬우니까. 그치? 그래서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두 물체의 충돌 후에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겠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지진에서 진앙 찾기. 진앙 찾는 원리 혹시 배우시나요? 학교에서? 아, 그건 안 배워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보려야 되겠네요. 이제 보통 진앙 찾는 거에 대한 거는 어쨌든 지진계는 배우죠? 지진계도 안 배우시나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요건 넘어갈게요. 그냥 이제 지구과학에서 진앙 찾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가끔 수학이나 과학에서는요, 최근 트렌드를 따라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연구 주제가요, 최근 트렌드에 따라서 갑자기 옛날에는 사장됐던 주제가 현재에 와서는 확 뛸 때가 있거든? 최근에 그래서 뭐 이게 최근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분들한테는 죄송하긴 하지만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있었죠? 그쵸? 그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나 실제 사건 혹은 그런 뭐 되게 뭐 경제 이슈, 뭐 사회적 이슈 이런 걸 봤을 때 그거를 수학이나 과학적으로 연결시켜 보는 것도 한번 좋은 시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 변수에 대한 조절. 아마 제가 이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중학교 때는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 거, 요 실험은 한대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실험을 해봤던 것 같아. 약간 수초에다가 빛 세기가 되게 셌을 때, 적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기포의 양, 종아나. 그치? 해본 적 있니, 종아님? 피곤하면 뒤에 가서 수업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이제 빛만 얘기하면은 그냥 변수가 하나란 말이야. 근데 우리 광합성을 결정하는 아이는 온도도 있고요. CO2, 이런 것도 존재하겠지? 그런 것들을 모두 변수로 두었을 때는 1차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컴퓨터 쪽 같은 경우에는 RGB 세코나. 그쵸? RGB가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에서 이 화면을 쏘아내는 색을 결정해주는 그런 그 센서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RGB의 혼합을 통해서 모든 발광체나 전자기기로서 뭔가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재를 그냥 툭툭 제가 드려볼 테니 여러분들이 그 중에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소재가 다 별로다 싶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픽 12번. 토픽 1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토픽 12번 넘어가기 전에 저도 이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약간 오타가 하나 있어요. 35페이지에 인수분해가 잘못됐죠? 그쵸? 숙제를 잘 하신 분은 이상하다! 라고 찾을 거야. 종환이 찾았습니까? 내가 너한테 계속 물어볼 거야. 네, 35페이지 마지막에 인수분해가 잘못됐지? 그럼 뭐 해야 돼? 인수분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고쳐주세요. 고쳐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36페이지부터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환이가 답변해 보세요. 물음 1번. 2차 방정식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차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좋습니다. 2차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 근데 그 2차식이라는 말 안에 이미 그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확실하게 또 얘기하고 싶으면 2차식이 0이라는 방정식인 거고요. 그때 2차항의 개수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까지 얘기해 주시면은 퍼펙트 하겠죠?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물음 2번 주영 학생이 답변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그 핵심 키워드만 딱딱 잘 얘기했어요. 인수분해, 완전제곱식, 근해공식. 그치? 아주 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35페이지 2번에 해당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 핵심 키워드를 먼저 잘 짚어주시고요. 이제 뭐 거기 핵심 키워드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근해공식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이미 알고는 있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실수의 해를 갖습니다까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요. 일단은 그냥 그 뼈대만이라도 각각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해공식이라는 무엇이고 유도과정을 우리 주한 학생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식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도 과정은 네, 그러면 한번 준비한 대로 유도과정만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내용이 있다고 할 때 a로 보면 a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가 되는데 여기서 완전 그 a로 묶은 그 방식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면 ax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a b제곱 플러스 c가 돼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4 b제곱 플러스 c를 넘겨주면 x 플러스 2a분의 b 제곱이 4a분의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이게 제곱을 양변 루트를 씌워서 없애주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남아있는 2a분의 b를 넘겨주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와요. 네, 잘 설명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근해공식이라고 합니다. 라고 그냥 딱 한마디 쭉 던져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 지금 이제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혹시 요 흐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교환에도 있어서 교환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자,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지금 시간에는 제가 지식적인 측면만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뭐 이게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서만 얘기를 드리는 건데 결국엔 지금 말씀하셨던 그 근해 공식까지의 쭉 나아가는 그 과정을 말로 하려고 하면 되게 본인도 막 아씨 이거까지 얘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도 머릿속에서 수식을 전개해가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나하나 날카롭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계산 실수했다 그러면 뭐지? 얘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핵심 흐름만 딱딱딱 집어주세요. 즉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까지 가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시작은 좋았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2차 방정식에서 결국 x는 어떤 수다라는 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므로 따라서 저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ax제곱과 bx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상수는 모두 다 우변으로 이항한 후에 ax제곱과 bx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난 다음 그러면 그 x에 대한 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그러한 공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공식은 모든 2차 방정식에서 통용되는 공식이며 따라서 제가 공식이라고 말씀드리면 하면 결국에는 모든 표준화된 방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여기서 면접관이 궁금하면 물어보실 거예요. 지금 그 중간의 과정을 생략하셨는데 혹시 유도해 볼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요거는 만약에 저라면요. 그런 식으로 유도해 보라라고 했을 때에는 면접 자리가 앉아 있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혹시 제가 칠판을 써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종이를 써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면접 볼 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면접관한테 얘기해 봤어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써도 되냐?
아니면은 막 이제 면접 자리에서 이거는 이제 과학고 면접은 아니고 제가 이제 다른 뭐 시료 같은 거 뭐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자리긴 했는데 약간 뭐 장학금을 수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수상할 거냐 이렇게 이제 각각의 실험한 그런 대회를 한 거를 이제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원래 규정은 제가 그 실험한 결과 데이터나 자료를 갖고 가면 안 된대요. 근데 그냥 갖고 갔어요. 갖고 가고 그냥 그거를 제가 근데 이거를 말로만 서술하면은 너무 이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자재를 갖고 왔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근데 규정이 어긋나는 건 알지만 괜찮으시다면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려도 되느냐? 보여달래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결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점점 체감하시겠지만 뭔가 말로 설명하기엔 되게 복잡한 것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핵심만 짚어주고 넘어간 후에 유도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먼저 방문하셔도 좋아요. 어차피 면접은 대화예요. 이게 자꾸 잡히니. 자, 이거 정리 다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음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음 4번은 도현 학생이 혹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책의 물음 4번으로 얘기해 주세요. 여기 교환은 없어요. 활용 예시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혹시 요거 그 정윤 학생은 혹시 준비해 보셨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역학적 에너지 부정보다 네. 물체의 속력을 미시수하는 그런 방정식을 구성해서 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냥 이제 실제로 2차 방정식의 활용 예시를 아마 보통 물리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치? 지금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크게 현실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는 물리가 좀 이제 많아서 물리 쪽에서 많이 다루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얘기 잘하셨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혹은 이제 보통 공해 낙하 실험. 약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공해 낙하 실험 이런 거 많이 풀어봤었잖아요. 2차 방정식 문제 풀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얘를 실생활에 의해서 이제 제가 약간 소재를 붙여보자면요. 농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아요. 왠지 느꼈습니다. 자, 농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유투 연습 많이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거를 진짜 실제로 실험했다고 하세요. 아니, 뭐 어떻게 증명할 거야? 안 했어도 했다고 하세요. 왜냐면 나는 자유투 기회가 얻으면 어디에서든지 자유투를 해가지고 골을 넣을 거야. 근데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 약간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인터넷에서 그 데스모스라는 그런 뭐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 모르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시는 분 없어요? 혹은 그냥 구글에다가 그래프 뭐 그리는 거, 그거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만 쳐도 사이트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거기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데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이트에다가 내가 실제로 뭐 자유투 실험을 해봤을 때 정말 그 이참 데이터를 그 사진이나 아니면 결과를 찍어서 결과를 모아서 그래프에다 대입해봤다. 그랬더니 이차 함수 형태가 나오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시간과 농구공의 높이에 따른 이런 식의 그래프를 내가 직접 그려봤고 실제로 그러면은 공이 채공되는 시간이라든지 혹은 내가 어디서 거리를 떨어서 어떤 거리에서 얼마만큼 동안 내가 던져야지만 얘가 자유투가 성공적으로 딱 위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봤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조금 더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빌려보자면 모델링 했다는 거죠. 그치? 데이터를 모아서 모델링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활용 예시를 약간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예시 말고도 2차 함수의 그래프적인 특성을 확인하는 예시로서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해석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2차 함수를 해석한다는 얘기로 바뀌게 되죠. 그치? 얘네들은 일맥상통한 얘기죠. 그러면 2차 함수는 어떤 모양입니까? 포물선이야. 그치? 근데 혹시 여러분들 포물선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한 것 중에 두 가지 요소로 초점과 준선이 있다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들었는데 까먹은 분도 있을 거예요. 현준아? 현준은? 자고 있니? 듣고 있지?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초점과 준선이라는 그게 있긴 한데 솔직히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꺼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격당할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은 포물선처럼 보이는 물건이나 그런 것들 예시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포물선인 모양은요. 우리 안테나가 포물선 모양이에요. 그 위성 안테나가
멀리서 쏘는 그런 위성의 전파랑 수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성의 전파에서 오는 세기가 되게 약해요. 그럼 얘를 한 점에다 모아줘야 되거든? 그 한 점에 모으는 아이가 포물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위성 안테나가 포물선 모양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전조등 같은 경우에도 초점에 있는 그 전구가 포물선에 부딪혀서 나갈 때 일직선으로 나가게 돼요. 어떤 방향으로 부딪혀도 일직선으로 나가서 그래서 전조등의 세기가 되게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포물선의 형태가 있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아치형 구조도 일부 포물선이긴 한데 포물선이 되면 될수록 되게 이제 그 하중을 잘 버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치형 구조 중에 현수막이 늘어지는 구조나 아니면은 전선이 늘어지는 구조 같은 경우에도 포물선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얘는 실제로 찾아보면 포물선 모양이 아니에요. 얘는 현수선 구조라고 합니다. 현수선 구조라고 해서 실제 포물선이랑 달라지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답변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제가 2차 방정식의 실제 활용 예시를 찾아보기 위해서 진짜 실제로 포물선 같은 그런 기하학적인 모양이 2차 방정식이다 싶어서 다양한 것들 찾아봤는데 되게 재미나게 뭐 선이 늘어진, 전선이 늘어나는 거는 포물선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포물선인 것과 포물선이 아닌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과학부에서 좀 더 같이 학습하고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실생활 예시를 한번 던져주고 포물선이 아니라는 것도 내가 알아냈다는 거 마지막에 던져주면서 답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제가 막 백과사전처럼 다 알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좋은 사례나 더 재미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음 1번에 대해서 이번엔 랜덤으로 던져볼게요. 이론형 이 심화의 물음 1번 연우 학생이 한번 답변해 볼게요. 근데 x를 판별할 수 있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x를 이용하여서 b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클 경우 해가 2개가 나오고 b제곱 마이너스 4x가 0일 경우 해가 1개가 나오며 b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을 경우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잘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그거를 최종적으로 우리는 판별식 D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 두 번째 내용만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대수학의 기본 정리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장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저런 내용 혹시 다루시나요? 아, 다뤄본 적 있어요? 네. 대수학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정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복소수 계수를 갖는 요 문장 그대로예요. 복소수 계수를 갖는 n차 방정식은 적어도 하나의 복소수 근을 갖는다라는 기본 정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걸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면접관이라면은 그거를 혹시 서술하거나 증명해 볼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거기까지 준비하는 거는 좀 너무 딥하고요. 그냥 이제 저러한 성질을 알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은 저런 내용을 들어본 적은 있다. 네.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물음 2번, 이론형 2의 물음 2번, 현준 학생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툭 던져보십시오. 아니면 어려웠던 포인트가 뭡니까? 답변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좋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는 결국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패턴은 뭐냐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그 답변의 내용이 이 2차식을 그래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만약에 A가 0보다 클 때나 A가 0보다 작을 때 모양이 아래로 볼록 혹은 위로 볼록으로 결정되게 되는데 위로 볼록할 때에는 X값이 어떤 값을 넣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음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혹은 0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A가 0보다 크다
즉, 이 2차식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어야지만 이 항상 양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x축이랑 만난다는 얘기입니까?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치?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판별식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확인하시오 라는 거에서 예를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다 들어주시면 돼요. 여기에선 이제 얘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좀 정리하고 계신 분 있군요. 한 1분 정도만 더 드릴게요. 자, 그냥 정리하시면서 제가 이제 지금 퀵테스트 채점해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한번 좀 공유해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처음이신 거죠. 그치? 중학교 입학할 때 면접을 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요, 먼저 그 자리에서, 그 긴장되는 자리에서 면접관의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그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면접관이 돼 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뭐 내일 이제 쉬니까, 그치? 여러분들끼리 뭐 이런 활동을 하면 참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들끼리 한번 내가 면접관이 돼보고 너가 면접자가 돼봐 이렇게 해가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친하니까요 되게 얼토당토하는 답변 막 한다. 어이가 없어. 되게 웃겨. 근데 거꾸로 해봐도 나도 막 이상한 답변하고 있어. 그래서 그때 내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이 상대방한테 뭘 기대했는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서 무엇을 답변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물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각각 A, B, C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이 질문에서 면접관이 원하는 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성현 학생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한식을 전개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인수 a 마이너스 a분의 b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나타내고 a분의 c는 알파 베타를 나타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제가 살짝 놓쳤는데 그게 어떻게 나온다고요? 좋습니다. 네. 지금 결국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기 시작할 거죠? 그치? 결국에는 이제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썼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은 근의 공식 때문에 이런 꼴로 나오게 되고 따라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저 근의 공식을 더하거나 저 두 근을 곱했을 때 나오게 되는 꼴이다. 라고 정리한 게 이제 교환에 대한 답변이고요. 여기서 결국에는 핵심적으로 앞에 붙여줘야 되는 아니면 마지막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결국엔 내가 어떤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을 안다라는 얘기는 이 두근과 관련해서 개수들과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얘가 2차 방정식에서만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 비에타 정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결국엔 이 비에트 정리에 대해서 혹시 제가 지난번에 조사해봤을 때 그래도 다 들어보셨다고 해가지고 요거 혹시 한번 준수 학생님 답변해 보시겠어요? 네. 아,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 요거 그러면 그때 지난번 들어봤다 하시는 분 누구 계세요? 태우 학생 한번 답변해 볼래요? 다른 분들 좀 생각해 봐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예를 들어 3차 방정식 하면 세 근의 합이랑 이제 두 근끼리 묶어서 한 거랑 두 근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두 근의 모든 경우의 수가 하면 세 근의 곱을 구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확장을 많이 하면 4차 방정식 되고 5차 방정식 되는데 그게 다 이제 최고차항에 대해서 뭐라 하지? 어쨌든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랑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A분의 E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결국엔 제가 이제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제가 그냥 설명을 더 붙여볼게요. 비에트의 정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방정식의 구조를 통해서 내가 근을 몰라도 그 방정식의 구조 안에서 근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게 어떤 n차 방정식 그리고 모든 개수들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px는 여기에 이 n개 복수수근을 각각 x1부터 xn이라고 하면은 이 모든 개수들이 방정식에 해당하는 개수들이 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근의 합 혹은 네, 어떤 근의 합 혹은 두 근끼리 곱했을 때 혹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세 근끼리 곱했을 때, 네 근끼리 곱했을 때 쭉 나간 다음에 마지막 모든 근끼리 곱했을 때 다 개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비에트 정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비에트 정리 중에서 n차가 2차일 때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에트 정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오라는 만약에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된다면요. 약간 앞서서 갑작스럽게 비에트 정리를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 물음 3번처럼 얘기한 다음에 그럼 혹시 비에트 정리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실 수 있나요? 그러면 약간 여러분들 추가 점수 주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핵심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방정식을 내가 풀어내지 않아도 방정식의 모든 개수를 알고 있으면은 근을 알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거를 인수분해만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모든 근을 다 구해내는 거고요. 혹은 인수분해 하지 않더라도 방정식의 그 개수들을 다 알고 있다면은 각각의 근들을 곱했을 때 그리고 몇 개씩 곱했을 때 이 개수들이 결정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기 시작하는 게 바로 비에트의 정리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저거에 대한 원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기 주어져 있는 식이 x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근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식을 전개하면은 여기 준식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x의 n승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 이 괄호 속에서 xn만 다 꺼내야 되는 거지? 그치? 정리하세요. 미안해요. 뒤에 안 보이겠다. 자, 그러면 x의 n-1승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는 이 괄호 중에 하나만 상수항을 꺼내는 거지. 요거 우리 아마 여러분들 공통수학 원 해봤으니까 경우의 수에서 이런 문제 풀어보지 않았어요?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내게 되면은 얘는 지금 앞에 있는 a만 이제 최고 차이 개수만 나오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분의 죄송해요. 마이너스 a의 x1, 마이너스 a의 x2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a의 xn 즉 모든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a를 더한 걸과 똑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비에트의 정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은
따로 네, 교황 봐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한테 또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7페이지까지도 준비했을 테니까 38페이지에 물음 1번 한번 답변해. 네, 질문 있습니까? 손 드신 거 아니에요? 좋아요. 자, 이론형 1번, 무림 1번에 대해서 도현 학생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부등식이란 무엇이고 기호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공식이랑 부등으로 사용하는 부등식 사이의 구조는 공식이고 기호에는 기호 어떻게 설명해야 좋습니다. 이 기호 설명할 때요. 여러분들 부등식 언제 처음 배웠는지 기억나요? 되게 놀랄 정도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어릴 때 배웠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워요. 깜짝 놀라지? 초가 미만, 이상, 이하. 요게 부등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초가 미만, 이상, 이하를 부등식의 기호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부등식이랑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제가 거기는 패스하고 그래서 기호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초가를 의미하는 크거나 같다. 그리고 죄송해요. 초가를 의미하는 크다. 미만을 의미하는 작다. 그리고 이상을 의미하는 크거나 같다, 이하를 의미하는 작거나 같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와 있는 그 내용, 그 단어 그대로 기호로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도현 학생이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A가 B보다 크면 A 플러스 C도 B 플러스 C보다 크다. 그리고 A는 주로 B 마이너스 C보다 크다. 그리고 A가 B보다 크면 숙제 안 했지? 이 자식아. 실제로 면접자리에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큰일 납니다. 면접관분들이 최소한 연세가 한 40대, 50대 되실 텐데, A 더하기 B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자, 결국에는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는요,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지금 여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자체를 핵심적으로 툭툭 던져내야 되는데, 만약에 A, B, 그리고 C가 실수라고 했을 때 A가 B보다 큰 상황을 가정한다면은 양변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그 부등호의 크기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셈은 이제 그 곱해야 되는 숫자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양수일 경우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게 되고요. 음수일 때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단 나눌 때에는 그리고 곱할 때도 마찬가지죠. 곱할 때하고 나눌 때는 둘 다 0이 되는 거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준비를 안 하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정리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만약에 저도 이제 이런 질문 갑자기 받잖아요. 저도 어버버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수업 들어오기 전에 계속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계속 준비해요. 그래서 물음 3번, 네. 그러면 물음 3번에 대해서는 우리 효린 학생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이를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AX는 B 마이너스 B보다 크다라고 한 다음에 각 하에서 A로 나눠가지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 값이 뭐냐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A 값이 네. X는 부분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잘 한번 이야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은 이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쭉 전개해 나간 방식을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이것을 전개하기 위해서 혹은 계산하기 위해서 부등식을 푼다라는 의미는 한쪽 변에 x만을 남기는 행위를 뜻하게 되는데,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 한쪽 변에 x만을 남길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ax 더하기 b는 0보다 크다 해서 이항을 시켜서 계산을 하게 될 건데요. 그때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것만 주의한다면 x 값의 범위를 구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쭉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점수를 받고 싶다, 정말 열정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떤 식을 풀어내는 거 말고 1차 함수를 풀어내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죠? 그치? 그래서 1차 함수로서 만약에 ax 더하기 b를, y는 ax 더하기 b를 그려냈을 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의미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를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때 1차 함수는요,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방향이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도 예상치 못한 소음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자, 그럼 물음 4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음 4번은 이번에는 이쪽 주한이부터 우리 여기 종한이까지 생각했던 1차 부등식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툭툭 던져보세요. 소재만이라도 던져봐도 좋아요. 주한이. 시험 평균 커트라인을 다음 시험에서 몇 점을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서, 소재는 이제 그런 거 갖고 왔으면은 그 소재에 대한 상황도 조금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는, 만약에 그런 소재, 그 시험 점수 커트라인을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내가 목표한 점수를 오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예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수학은 내가 아직 시험 보지 않았지만 과학이 90점일 때 평균 95점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사례를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주영 학생은 혹시 뭐 준비하셨습니까? 만약에 준비 안 했으면은 지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걸 답변하실 겁니까? 어렵습니까? 네, 그러면은 조금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 들어보세요. 다음 종환 학생. 표를 만드는데 네, 계급을 정하고 5 이상 계급을 만들 때요? 아, 그러면은 이게 계급을 만들 때 뭐 점수를 뭐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점 이상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위 뭐 이런 식으로 계급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점수 산출하는 그런 거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제 계급을 만든다는 얘기는 보통 진급 시험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뭐 굳이 만약에 예시를 연결시키자면은 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신데 혹은 저희 친척이 군인이신데요, 그러한 진급 시험이 이제 뭐 이렇게 시험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몇 점 이상이어야지만 진급을 할 수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맞습니까? 뭔가 근데 본인의 썩 만족하는 표정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준비한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결국에는 1차 부등식의 사례를 찾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질문하시는 면접관의 의도는 1차 부등식의 의미를 너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차 방정식하고 1차 부등식의 큰 차이점은 뭡니까? 그냥 식을, 해를 구할 수 있다. 얘가 1차 방정식이고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다. 1차 부등식은요? 범위를 구한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어떤 범위를 구하는 실험이나 사례로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뭐 이제 차량의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가 주어질 때, 그때 이제 반응해야 될 사람의 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시로서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차량의 속도가 주어지고
내가 구해야 될 반응 시간 이렇게 t가 있을 때 얘 제동거리를 b라고 하고 안전거리를 d라고 한다면은 이 b하고 d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v에 따라서 t 값이 v가 커지면 커질수록 t 값이 내려가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1차 부등식을 풀어내는 문제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미생물 번식 실험도 한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해보셨나요? 그런 건 안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이제 미생물 번식이나 배양 가능 이런 배양 실험 이런 거 해봤을 때, 혹은 뭐 달걀 부화 실험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번식 가능 온도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가장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가 몇 도인지를 실험적으로 데이터를 구해내서 이 온도 내에서 이제 1차 부등식을 활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화학 반응식은 배우시죠? 이제 물 같은 경우는 EH2에다가 O2를, 그러니까 2몰에다가 1몰을 더하면은 2몰의 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만약에 수소의 양이 주어졌을 때 산소의 양을 얼마큼 넣으면 이 물의 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치? 이런 식으로 1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례를 통해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립부등식이란 무엇이며 연립부등식 푸는 원리에 대한 내용을 누가 안 했니? 정윤을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어떤 문자에 관한 부등식을 2개 이상 나타낸 거. 네. 그리고 원리는? 일단은 각각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공통 부분을 구해서 좋습니다. 지금 거기 그 앞서 37페이지는 4번에 해당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거 되게 본인의 말로 잘 풀어 설명했어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잘 얘기해 주셨고요. 빠짐없이 잘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형 여기 2- 물음 2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나은 학생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려면 주어진 분수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는 a와 b의 파이 값이 될 수 없고, 따라서 x는 a보다 크거나 b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간결하게 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잘 얘기해 보는 방법을 얘기해 볼 건데, 결국에는 그래프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여기서 수직선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수직선. 그래서 수직선 상에서라는 그 키워드만 조금 더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이 수직선 상에서 세 구간으로 나눈다라는 얘기는 그 앞에서 왜 세 구간으로 나누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하겠지? 그러면은 각각의 변수가, 그러니까 인수분해했을 때 그 각각의 인수가 0이 되는 그 값이 먼저 기준점이 되고 그 기준점에 따라서 세 구간으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부호를 분석하게 되는데, 부호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대입해보면 부호를 분석해 볼 수 있죠? 그치? 그래서 대입을 통해 부호를 분석한다. 그래서 각 구간별로 이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내는 방법이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연립부등식이 활용되는 사례.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한번 또 준비해 보세요. 요거는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교환에 이제 좀 나와 있는데, 요거는 교환 한번 꼭 봐주시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해 보자면 여기 선형계획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가 뭐 수학적인 용어다라고 하기보다도요, 그냥 이제 꼭 수학에서만 쓰이는 그런 단어는 아니고 어떤 뭐 목적을 명확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선형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가 두 가지 빵이 있는데, 그 빵을 주어져 있는 재료만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빵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문제를 찾는 거, 그게 이제 선형계획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맞는 사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토픽 14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14. 방정식이란 무엇인지 한번 도현 학생이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네, 값에 따른 참이 되기가 거짓이 되기가 하는 식입니다. 좋습니다. 네, 딱히 뭐 없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방정식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를 요거는 하진 학생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거리 설명 시간에서 이제 뭐한 곳에 이제 쓰러지면 그 다른 값이 주어졌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서 사례를 너무 많이 이것저것 다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방정식 사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종합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및 분응식이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요거 지학생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방정식, 분응식 모두 다? 본인이 생각해도 약간 좀 거창한 질문들이 살짝 답변이 빈약하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방정식 및 부등식이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면접 질문의 의도부터 제가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요거 질문이 좀 약간 거창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방정식하고 부등식이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는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정식하고 부등식의 차이를 알고 있냐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뭘 방정식이라고 뭘 부등식이라는지 이 차이를 알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주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이를 분석했어.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방정식을 세울 것인지 부등식을 세울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그치? 다시 말해 이게 식을 설계하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냐라는 거를 이제 이 면접관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식을 설계하는 거를 내가 설계한 대로 결과값을 나온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까지도 이야기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요거는 앞서 제가 다 이야기했는데 결국엔 방정식하고 부등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호냐 부등호냐예요. 그치? 등호냐 부등호냐 얘가 그냥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참이 되냐 거짓이 되냐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방정식이고요. 그리고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그러면 두 번째로 식을 설계할 수 있느냐는요. 이제 언제 방정식 부등식을 사용하느냐 이거인데 결국엔 내가 어떠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확한 값을 알아내야 된다면은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냥 어느 정도 범위에 대한 제한 조건만을 알아낸다면은 부등식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말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다라고 했을 때 시험 점수에서 제 목표는 이번에 평균 98점입니다. 근데 이미 앞서서 모든 점수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96점 정도가 나와서 이번 시험에서는 그 이상보다 몇 점을 맞아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면은 방정식을 쓰는 거고요. 혹은 몇 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지를 계산해내는 것은 부등식으로서 식을 설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방정식은 제가 계속 반복된 얘기하지만 필요한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정식이고요.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등식이 된다. 즉, 사용하게 되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실제 실생활에 대한 사례로 그냥 아무거나 쭉 던져줘도 될 것 같아요.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제한 조건 혹은 안전 범위, 이런 반경, 이런 것들을 구해내는데 이제 부등식이 사용될 거고요. 방정식은 정확한 값, 위치, 속력, 시간, 이런 것들을 구해내는데 방정식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교환에 들어가 있어요.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네요. 아, 미안합니다. 요거는 다른 문제네요. 쏘리. 자, 그러면 물음 4번 얘기 한번 아유, 여기는 아니구나. 물음 4번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물음 4번은 현준 학생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x가 a에 대해서 이 x-x 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거 만족하는 x범위를 잡고 과정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혹시 요거 다른 분이 한번 제가 또 시켜볼게요. 주영 학생이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부터 잘 안 들렸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여기서 그 과정도 설명해 보달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만 다듬어 드려볼게요. 결국에는 x의 범위를 찾는다는 얘기는 x가 a가 아니면 모두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x가 a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식을 아까 수직선상에서 풀어내는 방법을 써서 이 괄호 안이 0이 되는 x값을 a로 찾아내고 그 기준점을 통해서 a보다 클 때와 작을 때의 부호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a랑 똑같을 때 x가 a가 될 때의 부호도 판단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이제 수직선상에서 풀어내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그래프적으로 풀지 말라는 얘기가 없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2차 방정식, 즉 2차 함수의 형태로 그려지게 되고 x가 a일 때 중근을 갖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x축이랑 만나게 되는 점만 제외한 모든 값들이 다 이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곱식 잘 얘기하셨어요. 제곱식의 특징에 대해서도 얘기해도 되겠죠. 제곱식은 항상 범위가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제곱식이 0이 되는 순간만 제외한다. 그치? 그러면 x가 a인 것만 제외하면 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죠. 그치?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과정을 알면 알수록 이런 것처럼 다른 모든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좋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잘 풀어냅니다. 다만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귀찮아하지 말고 한번 꼭 준비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론형 2의 물음 1번 요거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준서 학생이 한번 답변해 볼게요. 네, 요거 넘어갈게요. 물음 2에 대해서 답변해 보겠습니다. 네. a가 0보다 x의 개수인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x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클 때 y는 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수보다 a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x값이 작을 때 y는 x 플러스 b가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뭐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한 줄로 줄여보자면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잘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 그래프와 그 그래프에서 범위를 찾는 과정에 대해서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푸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저기서 동치라는 말 자체가 결국 부등식을 해석해서 분석해내는 내용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 얘기하셨습니다. 물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아마 요거 정리하면 끝나게 될 것 같네요. 자, 뭐 약간 제 계획보다는 진도가 조금 많이 늦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답변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이론적으로 막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는 네,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하는 걸로 계속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로는요, 토픽 15번부터 18번까지 한번 준비해 보세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